네, 2016년 교육부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성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이 행사장까지 걸어오는데도 이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오늘 상당히 광주의 날씨가 덥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제도의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또 설계하는 계기가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전남 광주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이 교육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교육TV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직접 현장에 어려운 발걸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와 2부 토크 콘서트 및 현장 질의응답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정책 전면 도입 후 학부모님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로 고교학점제 개요, 고교 내신 평가, 2028년 이후 대입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찾는데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함께 모색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교육부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행사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공식 식순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 박철영 학교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 학교교육국장 박철영입니다. 예. 이 시간에 정말 퇴근하시고 피곤한 시간인데 아마 저녁도 못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고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출범한 첫 아마 학부모 행사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학부모님들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 이런 정성으로 앞으로 훌륭하게 잘 자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과 우리 이 자리에 최현석 과장님 이렇게 교육부 관계자들이 와서 계시는데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고교학점제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고교학점제 실제 이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봤는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뭐 언론에 보면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감들을 참 많이 조성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절대 고교학점제는 걱정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광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은 아마 여기에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도 계시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막 그럴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요. 충분히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그 본인의 진로 설계에 맞게 과목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학교에서 해줍니다. 그 안내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과목들을 어떤 과목들을 자기 진로에 맞게 설계할 것인지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교육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진로 설계를 어디서 뭐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막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이 학교 현장에 가시면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아이들의 과목 설계를 다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는 이 고교학점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2016년, 17년부터 시범 적용을 쭉 해왔고 그런 노하우들이 학교 현장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움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고교학점제에 맞게 아이들이 과목을 잘 선택해서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훌륭히 마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36년째 이 현장에 있는데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진로 진학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보냈는데요. 하여튼 우리 어머님들의 정성이 또 아버님들의 정성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아마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 덕분에 우리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 걱정이 조금은 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부터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 또 걱정, 또 궁금증 이런 것들을 안고 오셨을 텐데요. 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과 유재우 사무관님을 모시고 고교학점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사무관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과 유재우 사무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주제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단순히 바뀐 제도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3년이라는 고등학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 평가 그리고 학점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2028 학년도 대입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앞쪽 화면에 PPT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자료집을 함께 보시면 설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시작을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질문으로 열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더 나아가 자신의 적성을 스스로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실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바로 그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변화입니다. 지금 맞이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가 AI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수십 초 안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200만 명을 넘던 고등학생 수는 작년 기준 13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교학점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발전하는 에듀테크를 활용 학교 안팎에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고교 체제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정해진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그렇게 학점을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짜준 시간표대로 모두가 똑같이 공부했다면 이제는 학생이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에 집중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이수 기준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업 성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학점짜리 물리학 수업을 선택한 학생은 한 학기에 48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점은 최종적으로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공통 과목의 경우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40% 이상의 학업 성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누적된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진로 또는 학업 계획을 설계해 나가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수강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진로를 점차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게 되며 옆자리 친구와 본인의 시간표가 서로 다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맞춰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A부터 E까지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하며 일부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거쳐서 석차 등급을 병기하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내신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시나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는 안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통해 끝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을 지고 돕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의 과목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과목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뉩니다.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학생들은 보통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통 과목은 기초 소양 중심으로 학문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 교과별로 학문 영역 내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학습 또는 개별적인 진로와 관련된 과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로 어떠한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배부해드린 설명의 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수록 해당 과목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제일 왼쪽에 있는 공통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고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는 오른쪽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2028 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출제가 되며 사회와 과학은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은 별도의 과목 선택 없이 통합형, 융합형 수능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에서 수능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 재학하는지와 상관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2학년, 3학년 때는 반드시 수능 과목을 들어야겠다는 부담을 버리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어과를 예를 들어 과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 국어를 수강하면서 국어 교과의 기초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일반 선택 과목이자 수능 국어에 출제되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과목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어 교과에 흥미를 가지게 된 학생들 중 문학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 문학과 영상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융합 선택 과목, 독서 토론과 글쓰기를 선택해서 듣는 방식이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국어 교과에서 더 이상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별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선 넘어가고 세 번째 내신 관련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이 표는 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인지를 안내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표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1학년의 편성표이다 보니 대부분 학교 지정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공통 과목 1, 공통 과목 2를 순차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는 학교 알림이, 시도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누리집, 아니면 학교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미리 확인하시면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3년 동안 어떠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인지를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누리집에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실 때 학부모님들께서 주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지정 과목과 자율 선택 과목입니다. 학교 지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듣도록 지정한 과목입니다. 보통 수능에 출제되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띄워드린 학교에서는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과목 외에도
스포츠 생활 1까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택 4라고 되어 있는 선택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강 신청을 통해 20여 개의 과목 중 4과목을 골라서 듣게 됩니다. 이 학교의 경우 마지막으로 미술과 음악 중에 한 과목을 고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은 이번 학기에 총 9개 과목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4개 과목은 학교에서 지정을 한 과목이고 5개 과목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편성표를 확인하시면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기별로 어떠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학생이 하고 싶은 일 또는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를 천천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위주로 이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니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분명한 진로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흥미와 적성을 천천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과목 선택 기준은 흥미와 적성일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3년의 긴 고등학교 생활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이 배우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목 간 위계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특정 교과에 대한 학습 없이 심화 교과를 선택하는 경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과별로 학생들이 이수하길 권장하는 과목을 제시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는 경우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고교학점제 컨설팅이라고 해서 학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바로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특정 학과를 분명한 목표로 정하고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리스트에 있는 과목들을 순서대로 딱딱 골라서 듣지 않으면 해당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며 앞서 설명에 시작하기 전에 재상해놨던 영상에도 있는데 교육부 유튜브에 실제 대학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장님들의 인터뷰를 올려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에서는 고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또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특정 전공을 전제로 3년간의 과목 선택 이수 기록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이 과목, 저 과목,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면서 학생이 어떠한 학습을 했는지 또 이로 인해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학에서 발표하는 권장 과목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권장 과목들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런 과목을 일부 듣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권장 과목들도 학부모님들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권장 과목 수준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완벽한 과목 조합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특정 과목을 듣지 못해서 대학에 탈락할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좋다. 대입을 고려한 최적 조합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과목 하나하나 이수하는 과정이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진로와 적성을 기준으로 하되 과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진로 탐색 과정이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서는 각 대학이 계열별로 추천해둔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커리어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진로 검사, 직업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과목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서 불합격하는 일은 없으니 너무 과목 선택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파트인 2028 대입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선택하실 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에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인근 학교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학교가 협력해서 함께 운영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한 학교 내에서 수강하고 싶은 학생이 적거나 전문 인력이 가르칠 때 효과적인 심화 과목 등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운영하는 거점 학교로 이동하여 공부하게 되며 수업은 주로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됩니다.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한 과목은 당연히 일반 수업과 동일하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며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결과가 기재됩니다. 교육청별로 운영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학기 초에 있는 학교별 안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학교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교라고 하면 흔히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특히 도 단위에서 이동거리가 멀어 공동교육과정 형태로도 수업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 학교 수업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듣는 수업도 역시 학점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되며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결과가 기재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들으면 대입 평가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또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말씀드릴 상대평가 등급과 관련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수업은 서로 다른 환경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점을 고려해서 성취도 평가, 즉 절대평가 결과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평가 등급이 없는 과목이라 내신에 반영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의 경우 입학설명회에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 등 적극적인 학업 성취 노력을 보인 경우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듣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과목 위주로 진행되는 1학년 때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10월경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설명회나 박람회에 참여하고 또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반기쯤 2학년 때 수강할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준비된 과목을 내년 2학년 때부터 수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 수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됩니다. 학교마다 구체적인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큰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별도 연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학업 설계 가이드북도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전담하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러한 진로 상담은 EBS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전문 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고교 내신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작년부터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신 5등급제는 기존의 내신 9등급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각 등급 비율이 커져 상위 10%까지의 학생들이 1등급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말씀드린 상대평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과목별 성취율에 따라 학기 말 성적 총점을 기준으로 성취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 교과는 A부터 E까지의 5단계로, 체육예술 교과는 A부터 C까지의 3단계의 성취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들의 내신 정보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 9등급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 상대평가 석차 등급만 제공되었으나 2025 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대입 전형 자료에는 1에서 5등급까지의 석차 등급과 A에서 E까지의 성취도가 함께 제공됩니다. 대학에서는 기존처럼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원점수와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잠재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과목 유형별로 성적 처리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과목은 상대평가 5등급과 성취도 평가 5단계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통과목 중 과학 탐구 실험, 사회과학 교과 중 융합 선택 과목과 체육예술 교과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점, 교양 과목은 패스 올 페일로만 진행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에서 성취도 평가를 유의미한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최근 내신 5등급제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정시만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시 학교에 입학해서 내신을 초기화한다는 소위 내신 리셋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정고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정고시생이 응시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은 재학생에 비하여 절대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대입에서도 내신이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되는데, 주요 대학에서는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할 때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2028학년도 대입부터 검정고시 만점을 내신 3등급으로 변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즉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대입에서는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학교 생활을 잘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지 대입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생부가 반영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을 고려할 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함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5등급제 내신의 변별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과목별 석차 등급에 2등급이 하나라도 기재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인용한 기사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기준으로 전 과목이 모두 1등급, 올 1등급인 학생 수는 현재 4,659명입니다. 이는 전체 1학년 학생의 단 1.08% 수준입니다. 당연히 3년간 모두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학생은 그 비율이 학기가 지나면서 다른 과목을 듣게 됨에 따라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19개 대학에서는 총 6만 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에 있는 의대, 치대, 약대의 정원, 또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학과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마주하는 대입 경쟁률은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에서는 현재 소위 올 1등급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도전해서 학원에서 1년 공부해서 내신을 다시 받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인기학과는 정해져 있고 그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입 구조가 내신 석차 등급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 특히나 한 과목에서 1등급이 안 나왔다고 또 바로 불합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학으로 전송되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료에는 자퇴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자퇴를 선택했는지 또 왜 다시 고등학교로 입학한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남은 자퇴 기록을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신평가와 연계해서 과목별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은 말씀드린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학점 이수를 인정합니다. 이때 학업 성취율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표현되는 성취도랑 관련이 있으며 성취도가 2를 넘어야 학점 이수가 인정됩니다. 반면에 선택 과목은 과목 출석률만 충족하면 그 이수가 인정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 또는 보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라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 지도는 학점 미수가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미도달은 말씀드린 과목 성취율 또는 학업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아직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추가 학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당연히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학습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학점 미이수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이수 또는 추가 이수 과정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표는 학점 이수 과정 그리고 보충 지도 과정을 요약한 표이니 자료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즉 2028학년도 이후 대입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8학년도 이후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현재 수능과 달리 선택 과목 체제가 폐지되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에 응시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에 응시합니다. 이때 사회과학 탐구 선택자는 통합사회에서 출제되는 사회탐구와 통합과학에서 출제되는 과학탐구 모두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됩니다.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 등급, 백분위가 통지되며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과목에서는 등급만 표시됩니다. 이러한 점수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반영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후 발표될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교의 입학 전형은 해당 전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전형 요소의 이름을 따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전형의 이름에는 위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라고 부르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각 과목별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별로 전체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제출하는 높은 성적의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게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어떠한 과목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다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어떤 것에 참여하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으로 선발하는 전형, 실기 또는 실적 위주 전형은 예체능 계열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위주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학생을 정량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른 전국 대학의 모집 인원입니다. 표에는 방금 말씀드린 전형 유형별로 모집하는 인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시가 80%, 정시가 2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1,400명 정도 감소했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약 4,0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전형별로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전형 요소는 교과 내신 성적입니다. 학년별로 학교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어느 학년의 성적을 중요하게 반영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중에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지역균형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특별 전형을 재학생 위주로 제한함에 따라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재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8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 전형을 일부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평가나 학교 출석 등을 반영하는 비중을 늘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들으면서 어떠한 역량을 길렀는지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의 평가는 특정 과목을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안 들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다는 의미는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이 부분 또한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늘었으며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선호하는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 면접을 함께 실시하는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등이 나누어져 있으니 수시 원서 접수 전에 각 대학에서 어떤 요소들로 평가할 계획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 전형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도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살펴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입 전형의 변화를 종합하면 대학에서는 학교생활 기반의 종합평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학생이 어떠한 과목에서 어떠한 성취를 학교에서 보였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선택의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1학년 시기에 학생이 진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각 학년별 진로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만을 3년 내내 들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들으면서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심사를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춰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시작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진로라는 방향은 언제든지 변화해도 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고교학점제라는 변화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또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의 지지입니다. 저희 교육부도 교육청 그리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그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유재우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지도를 지어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을 지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조금 불안하고 좀 걱정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공부, 그런 훈련들이 또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좀 믿어주십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 설명회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요. 2부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각 7시 53분인데요. 8시 5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어떤 거 궁금하세요? 이렇게 질문지를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왔었거든요. 질문들도 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2부 토크 콘서트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요. 8시 5분부터 바로 학부모 설명회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착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6년 교육부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현장도 찾아주셨지만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동접자가 200분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질문들과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데 현장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유재호 사무관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 정책, 제도,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 아이에게는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또 궁금증, 또 기대,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순서 이번 시간에는 토크 콘서트와 또 현장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해봤는데요. 이래봐야 토크 콘서트 및 현장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세 분의 패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계신 고교학점제 지원과 최현석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과장 맡고 있는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의 정향미 장학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광주 숭일고등학교 박은호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를 좀 켜주실까요? 네,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최현석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교육과 또 지금의 교육이 좀 달라졌다면은 이 살아가는 환경,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급변하는 사회에 교육 제도도 거기에 좀 발맞춰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 고교 학점제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현석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총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그에 따른 책임 교육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다니셨던 학교 다 비슷했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짜여진 교육 과정에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웠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고른다면 문과 이과 정도 나눠서 배웠을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과 이과라는 기준 자체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엄밀하게 나뉠 수 있는 기준인가 싶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지리학과가 문과인 학교도 있고 이과인 학교도 있고 또 통계학과가 문과인 학교도 있고 이과인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문과나 이과로 딱 나눠서 하는 시대는 이제 산업화 시대는 어땠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이 되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경험 자체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한테 한 번도 눈길을 안 주시고 학부모님만 보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한테도 한 번씩 눈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 고교학점제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전의 교육제도가 이제 좀 천편일률적이다, 혹은 주입식 교육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스스로 또 선택하기도 하고 스스로 책임지기도 하는 그런 개선된 교육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박은호 선생님. 네, 우리 숭일고등학교는 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꽤 이른 시간부터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네, 저희 학교는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요. 네. 6년 정도 지난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이 되었을까요? 정착이 좀 되었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그 6년간의 과정 동안 우리 선생님이 느끼셨던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게 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겪고 또 아이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또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변화 과정들이 좀 있었을까요? 우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즉 수업과 학교 공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변화를 이제 주었고요. 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모두가 같은 시간표, 뭐 학부모님들 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하루 종일 이제 같은 학급 학생들과 같은 시간표를 이제 운영이 되었다면 네. 이제 학생들은요 나만의 시간표로 운영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시간표가 다 달라집니다. 2학년 올라가면요. 그럼 자기가 선택하다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도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네네네. 확연히 좋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선택한 과목을 들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 수업이 필수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학교 공간도 이동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형, 온라인 학습 공간 등으로 많이 바뀌었고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은 또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공할 정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뭐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만의 시간표가 생겼다라는 것. 그만큼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맡겨도 되나라는 또 걱정들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내가 정한 과목이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몰입도가 더 높았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정현미 정학관님. 네.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또 스스로 책임지기도 하는데 이런 변화들을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잘 돼야 이런 정책들도 잘 유지가 되고 학생들도 또 여기에 또 스스럼 없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정책 지원들이 좀 있을까요? 방금 박은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연도 중에 2020년이 언급이 됐는데 네. 부모님들 2020년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태동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확장되는 그 시기가 코로나와 맞물려서 학교들의 변화가 부모님들께 제대로 전달은 안 됐지만 학교는 근 2년간 정말 많은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문과, 이과로 대변되던 고등학교 학사 체제가 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편이 되면서 아이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국공립학교 51개가 전체 연구학교, 선도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체제를 다 갖추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한 번의 이제 변혁의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교육도 한 번 더 변혁의 계기를 거쳤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신청해주신 질문지에 대한 이제 문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그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좀 전달을 좀 해볼 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광주중학교 학부모님이신데 첫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게 궁금합니다. 질문보다는 무엇이 궁금한지 그 궁금한 것조차 궁금하다. 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그 질문조차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무진중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서부터 시행되는 건데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3년 후를 또 고민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열의도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추린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최현석 과장님, 아까 우리 유재우 사무관님도 이렇게 좀 정책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1학년은 이제 공통 과목이긴 합니다만 2학년부터는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또 책임지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뭐 언론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글쓰기 관련된 것도 좀 듣고 관련된 것도 좀 들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나는 갑자기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혹은 뭐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요 하면서 관련된 과목이 바뀌었어요. 혹은 나의 꿈, 진로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대학 입시나 이렇게 합격하는 데 있어서 좀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완벽하게 정하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자신의 진로가 계속 바뀌고 네. 계속 탐색하는 과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자체가 어떤 특정 진로를 명확히 정해서 그거를 3년 동안 수업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대학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진로를 아까 뭐 중학생 학부모님도 말씀 주셨지만 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완벽하게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듣기를 당연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대학 관계자분들 사실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아까 저희 일부에서도 이제 약간 힘주어서 설명했던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많은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 대학 못 가요라고 이제 뭐 일부 사실도 없진 않겠지만 이제 좀 많이 부풀려서 혹은 사실이 아닌 거 호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대학의 입학 관계자, 입학처나 이런 입학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대학에서도 어떤 특정 과목을 안 들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스토리가 갖고 과목을 쫙 연결해서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대학 합격을 위해서 어떤 완벽한 과목, 완벽한 조합이 있다. 그거를 찾기 위한 뭔가 이제 그 부담을 갖기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진로 탐색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거를 대학도 충분히 감안해서 대입에 평가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이 마치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른들도 있고 해서 우리 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어린 시기에 너무 빠르게 진로를 확정지으라는 것 아니냐 이제 바꿀 수 없어라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똑같고 그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고 스스로 경험해보고 스스로 또 책임져보는 경험들 훈련들을 한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영미 장학관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물색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과목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과목이 많아요. 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 한 학교에 다 개설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내가 네.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어. 이거에 대한 또 아쉬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과목이 이수할 수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앞서 일부에서 사무관님 설명에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건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광주 지역이나 기존의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학교 간에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고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대학이 주관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또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고교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과목도 운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강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이들한테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장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 많이 해보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수업을 거의 3,500시간 가까이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배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여나 학교 여건이나 지역 규모에 있어서 수강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교육청이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주어지는 학생의 임무, 그 수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가장 먼저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고등학교끼리 연계하는 수업도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있는 것이고 대학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이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마련해 놓으셨군요. 네, 기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기회는 충분하다는 거. 그렇게 아쉽거나 이수하지 못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어라는 걱정은 좀 더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호 선생님,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진로를 정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부담감, 약간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게 있습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갈등과 또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까요? 우선 진로 미결정 인원이라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진로 미결정 인원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학교 현장에는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고1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고3에서도 사실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 전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고1 때 결정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이들에게 상담을 할 때 전공을 먼저 선정을 하는 친구들은 일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이게 쉬운 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계열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 계열이란 일반적으로 인문 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학이나 아니면 공학 계열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적인 부분 정도만 아이들에게 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특히 문과 계열은 괜찮습니다만은 이과 계열이나 의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이 기초 과목입니다. 따라서 대학들도 권장 과목이라는 걸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학이나 자연 계열로 좀 큰 범주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 과학을 기초적으로 듣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행사 직전에 경희대 입학사정관님이 약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네. 대학에서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종공제. 예, 무종공제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은 선택대로 학생이 하지만 선택을 못한 학생들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또 부담스럽지 않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92학점이라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이수해야 되느냐? 또 어떤 부모님들은 학점이라고 하니까 대학교 때 뭐 4.0 혹은 뭐 2점이 안 돼서 뭐 꽈락을 받았던 기억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학점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 192점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학생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은호 선생님?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점은 네. 이제 GPL보다 학점에 이제 192학점이라는 총 이수 학점을 표현을 한 거고 네네. 학교에서 이 192학점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수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네. 없고 네. 학점 자체를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의 뭐 그런 성적의 개념보다는 이수해야 되는 숫자로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네. 상관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192에서 네. 교과, 수업이죠. 교과가 174,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장에도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 저희 온라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또 귀 기울여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성취도와 석차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박은호 선생님께서 역시 이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부모님들 충분히 이제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성적 처리 방식이라고 하지요.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고요.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당연히 남고요. 이게 대학에도 대입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아까 이제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5등급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등급제고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대평가의 기준은 이제 등급 간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취도가 좀 아직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성취도는
이제 상대평가의 반대인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5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만약 5단계면 A, B, C, D, E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A 단계가 높은 비율인데 A 단계가 아까 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였잖아요. 근데 A 등급이라고 해서 10%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갈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에 간 학교마다 그리고 과목마다 그 성취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 점수가 매번 달라집니다. 만약에 A 비율이 만약에 23%다. 그럼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의 23% 아이들이 A를 받는 거고요. 이게 궁금하시면은 근방에 있는 학교의 성취도가 궁금하다. 몇 퍼센트가 보통 주는지 궁금하다. 학교 알림이 아시잖아요. 네.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도 우리 반의 아이들 혹은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더 잘하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약간 이제 운전면허 같은 거죠. 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몰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대입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열한 이제 경쟁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성취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설계한 이 과목의 A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을 잡아놓으셨고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그 비율에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즉 이 성취도는 줄 세우기식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든 A나 B로 끌어올리게 아이들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성적 처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 세우식이 아닌 나의 열심히 한 노력만큼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다음 질문 역시 이제 여러분이 사전에 주신 질문이긴 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좀 따끈따끈하고 좀 전달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까 유지호 사무관님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세 분의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 제도가 이런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제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수줍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앞쪽에 아버님이신가요?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저기 그 앞에서 5등급 얘기할 때 그 5등급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5등급제잖아요. 성취도는 그럼 별도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등급이나 성취도 모두 다 그 학기에 흔히 아시는 이제 저희가 정기 시험이라고 하는 중간고사, 기말 시험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모두 합산한 최종 성적을 가지고 학기 말에 등급도 산출하고 성취도도 산출합니다. 조금 제가 특정 학교를 예를 들긴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특목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특목고에 진학을 했어도 다 공부를 잘하지만 등급을 매기려면 그 아이들을 100명을 줄을 세워야 됩니다. 중학교 때 다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100명이 작은 점수 차이로도 줄이 세워지면 10명까지는 1등급, 그 다음부터 34명까지는 2등급 이렇게 하는 게 등급이라서 사실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은 조금 유불리가 발생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성취도는 그 과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특목고 아이들이 다 1학년 공통 수학은 다 잘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95%가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으로는 내가 4등급이지만 줄을 섰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A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구성을 봤을 때 당연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A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게 A라는 것은 그 과목에서 아이들이 수행해야 되는 능력을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여 내가 11등을 해서 2등급이다 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A를 받았다면 그건 나름으로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공부할 의지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네, 제가 또 너무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하면 뭐 3등급까지는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등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2등급인데 그 퍼센티지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애인지 아니면 저기 3등급 쪽에 있는 2등급인지 네. 특히 3등급 같은 경우는 너무 벌어져 있는데 그런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 3등급인가 2등급인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네. 대학 과정에서요? 어떻게? 예. 네. 네. 기존에 우리 현재 고3까지의 학생들이 대입을 할 때 대입 반영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우선 얘들은 9등급제이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4% 안에서 1등인지 아니면 마지막인지 그게 이제 위치가 알게 되는데 우리 고2 아이들부터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전면 도입되는 고2 아이들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특히 이제 서울권의 대학에서는 좀 고민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4월 말에 발표된 시행 계획들을 보면 그래서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전형이나 그리고 학교 그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까지도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성평가가 많이 도입됐다. 왜냐하면 내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완에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그렇게 시행계획에서 발표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한 과장님 가지만 혹시-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버님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좀 전에 사무관님 이제 그 설명 자료에서 나중에 이제 자료집 있으시면 다시 넘겨 보시면 생활기록부에 이제 아이들이 기록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2등급 앞인데 2등급 끝인지 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염려를 하시는데 대학은 오히려 더 반대로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뽑고 싶은 아이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더 역량 있는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싶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지만 A, B, C, D, E라는 성취도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등급하고 같이 표기가 되고 A가 그 학교에서 몇 퍼센트가 있는지 B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 이렇게 대학이 가져가는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히 등급제가 아니라 성취도가 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대학에서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겼다. 역시 또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고민도 많고 또 관심도 많으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못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뭐 사실 뭐 많은 학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대입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으시고 대입의 이제 경향성이라던가 이런 게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앞서 이제 대입 관련돼서는 이제 선생님과 장학관님께서 많이 답변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에 대해서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2028 대입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바뀐 이후에 대학 입시라서 아마 기존 입시하고도 또 많이 양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사회 교육 구조가 계속 변하면서 예전에 있던 그 학과들과 지금 있던 학과들의 약간 선호도도 계속 달라질 때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방향타가 없으면 또 이제 찾아가기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 보셨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각 대학별로 입학 전형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 교육부가 이번에 지금 아직은 시범 운영 중이고 아마 9월 달부터 이제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 AI 챗봇
것을 통해서 이제 대화형으로도 처면은 이제 대입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제가 직접 담당하고 이제 않지만 이제 들어봤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학생부 1.5등급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추천도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대학의 논술 전형 지원 자격과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떤지 알려줘 그러면 또 그게 답변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시범 운영이라 명확한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아마 9월 1일 이후에 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은 좀 원하시는 질문에 좀 답을 거기서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버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추가 질문까지 제가 세 분에게 다 답변을 좀 받아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앞쪽에 어머님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를 네 전달을 좀 해주실까요?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개인 시간표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공강에 뭐 놀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있을 때 뭐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1교시에 쉬는데 이 아이는 2교시에 쉴 수도 있으면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 박원희 네, 학교 교수님. 현장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한 학기에 교과 우리가 7교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35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7호 35로 여기에서 교과가 29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창체라고 표현하죠. 창체가 3시간입니다. 그러면 공강이 또 생기겠죠. 3시간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간표는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요일, 무슨 시간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강 시간도 대부분은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공강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이외의 시간에는 다 수업 시간으로 교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한 요일, 동일한 시간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자치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시간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 만약에 한 250명이다. 250명이면 그 한 학년의 인원이 한 230개 정도 나옵니다. 시간표 짜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대학은 콩강이 무척 많고 그 중간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케이스고, 과학클릭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과학클릭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다 해봤잖아요. PC방에서. 근데 우리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이 신청한 만큼 학급수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물리를 한 3개 반 정도 신청한 학생들이 나왔다. 그럼 3개 반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공강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처럼 많지 않고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처럼 그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 수강 신청을 받고 그거를 저희가 짜서 시간표를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표가 제공되고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의 캠퍼스의 낭만을 잠깐 떠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의 어떤 공강이 학교 현장에서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세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도 오셨습니다만 예비고등학교 어머니, 중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도 많이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기대 혹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일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사회가 진짜 급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재 사회와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 전혀 다를 거고 예측도 어렵다라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저희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사실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뭐를 알게 할 것인가 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할까라는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덜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계속
그래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발견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생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고 소질을 갖고 있고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뭐 당연히 바뀔 수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과연 너는 어떤 아이가 되고 싶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뭔지를 좀 스스로 알게 해주면 고등학교 와서도 과목 선택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대입이 정말 중요하고 큰 과제이긴 합니다만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면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장학관님, 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본인들 중학교 때 어떤 준비하셨어요? 고등학교 갈 준비? 네, 여러분은 어떤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는 특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16살에 중학교 졸업해서 진학하면 만나게 되는 그냥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보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2학년, 3학년 즐겁게 다니고 그 속에서 좀 자기를 존중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라면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학교와 선생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어렵지 않게 학교 생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제도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미리 마치 뭔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고민을 한다거나 걱정하신다면 들어가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은호 선생님. 네, 그럼 장학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중3 겨울방학 때 무엇을 했나. 네. 문학 전집을 읽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문학 소년이었군요. 과학교사입니다. 네, 과학교사. 무척 힘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요즘 독서교육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이걸로 이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 문해력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학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진로 교육을 저희 정말 강조하고 있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1학기에 외부 초청 강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희 진로 박람회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진로 탐색이 정말로 아이들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못하는 이유가 직업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대학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도 모르고요. 사실 상경계 하면은 우리 알잖아요. 단과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이들은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진로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의 꿈을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열심히 꿈꿀 수 있게 하시고요. 네. 아이들이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그 도화지를 학부모님들께서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그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겠다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도화지를 좀 여러 장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예능스럽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고교학점제는 땡땡이다 혹은 땡땡땡이다라고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으실까요? 네, 과장님. 계속 제가 먼저 하네요. 네. 저는 고교학점제를 좀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레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모? 레고. 죄송합니다. 레고. 네, 우리 네. 그 블록 쌓기 있잖아요. 네.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블록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블록들을 쌓기만 하면 되는데 그 쌓는 방법과 모양은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쌓는 거를 이제 뭐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쌓아야 된다라고 하실 필요 없이 아이들이 정말 쌓고 싶은 방향대로 쌓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든 것이 그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좀 쌓을 수 있는 레고가 멋져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고도 보면 그 설명서 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최대한 안 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 설명서를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게 마치 이게 능력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설명서를 잠깐 감추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붙여봐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양미 장학관님. 그 사전에 사실은 어떤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있어가지고 네. 답을 쏘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질문대로 질문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단 하나도. 그래서 네네. 마지막 거는 예능스럽지 않게 진지하게 준비했는데 또 예능스럽게 하라고 그래서 좀 곤란하긴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어떤 학생이 작성했다는 고교학점제 오행시를 보게 됐어요. 2020년에 네. 어떤 학생이 작성했다는 그걸 제가 일부러 적어왔는데 고등학교 가기 싫고 교실에 있어도 식은땀이 나는 학생을 위해 점점 생겨야 하는 제도이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약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부터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아이들 곁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에 쓴 마음 한 줄 한 줄의 뜻이 좀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인 제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인 제도이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인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같이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호 선생님, 네, 고교학점제는 땡땡땡이다. 앞서 말했던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고교학점제는 꿈 그리기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수강 신청의 부제가 Fly to Your Dream입니다. 네, 학생들의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아이들이 비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고 우리 정양민 장학관님처럼 예상 외의 질문들도 이렇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진솔하게 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세 분의 패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면에 QR코드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문을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또 고교학점제 계속해서 반영하고 저희는 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질문해주신 학부모님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오늘 2016 교육부와 함께한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동시 접속자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함께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학부모 설명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